뉴스 오후 첫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박진규입니다. 저는 신혜원입니다. 매일 오후 5시 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또 쉽지만 날카롭게 다가가겠습니다. 네, 집중호우가 연일 쉬지 않고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내일도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오후는 폭우 피해 상황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이야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침수 참사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밤샘 수색에서 실종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로 아직까지는 추가 발견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 수색 작업 계속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비가 내리고 말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만 하더라도 날이 잠시 겠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구조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흙이 섞인 물을 빼내는 등 배수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지하차도 안에 있던 17대 차량이 모두 발견돼서 인양됐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깔린 이 뻘과 진흙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 지하차도가 침수될 때 흙탕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수색에도 애를 먹어야 했는데요. 이 끈적거리다 보니까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시야 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망자가 현재까지 1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색 작업에 따라서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 건수는 총 12건입니다. 이 중 11명에 대한 신원은 확인이 됐지만 이 나머지 1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실종자 신고 명단에 없는 사망자도 1명 더 나왔습니다. 이 지하차도 안에 뻘과 진흙이 가득 쌓여 있어서 이 사망자가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물에 시신이 휩쓸려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수색 작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네, 현재까지 이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유물을 모두 제거하더라도 이 실종자를 찾을 수 없으면 수색 반경을 더 넓혀 나가야 합니다. 관건은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CCTV상으로 이 사고 당시 한 사람이 운전석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 상황인데요. 다만 성별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화면이 매우 흐릿해서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당국은 이 차량 주인이 실종자 신원과 일치하는지 또 해당 차량을 차 주인이 운전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오송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곳입니다. 경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곤 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를 더 찾았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 나가 있는 윤두열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 기자, 실종자 발견과 관련해서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진평리 마을에서도 실종자가 1명 있는 상태인데요. 부부 중 남편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어제 숨졌고 그 아내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천에서 부상자 1명이 숨지고 또 실종됐던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곳 예천에서만 9명이 숨졌습니다. 봉화와 영주, 문경 등 경북 전체에서 19명이 숨지고 8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탈 것 같습니다.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기도 쉽지 않다고요. 네, 실종자 8명 중에 4명은 토사가 유출되면서 또 4명은 물에 휩쓸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진평리는 토사 유출로 실종자가 발생한 곳인데요. 뒤를 보시면 흙과 나무, 그리고 부서진 창고와 집, 자동차 등이 산사태에 휩쓸리면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제 키보다 높습니다. 이런 곳이 1km 위까지 가득합니다. 하나하나 파보고 조심스레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를 찾는 작업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차로 30분가량 떨어진 은산리에서는 갑자기 도로가 꺼지면서 차량 2대가 하천으로 빠졌는데요. 3명이 실종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강물 바닥을 샅샅이 훑고 지나가면서 찾고 있었고 드론을 띄워 공중에서 넓게 보면서 실종자를 찾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 뒤를 보면 흐리긴 해도 비는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예천은 오후 늦게 소나기가 내리기 전까지 하루 종일 맑았습니다. 군인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커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 사이엔 비가 더 내리면서 하룻밤 사이에 도로나 제방 등 공공시설이 유실됐다는 신고가 52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비가 예보돼 있어서 복구는커녕 비 피해가 더 늘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기상 상황을 체크를 해보고 어떻게 해야 추가 피해가 더 없도록 대비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 학과장,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 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반 센터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비가 얼마나 더 올 것인가,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예보들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이 장마 전선이 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였고요. 네. 지금 현재 먼 남쪽에서부터 저기압이 하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일까지, 모레까지 저 남부지방 쪽으로는 활성을 띠면서 이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예. 크게 이제 세 지역,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4지역으로 되게 나누는데요. 가장 먼저 서울과 포함한 북쪽이죠. 경기 북부하고 강원 북부 지역으로는 한 10에서 한 60mm 정도. 네. 그다음에 경기 남부 지역과 강원 남부 지역은 30에서 100mm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요일 정도까지. 네네. 예. 근데 이제 이 경기 남부까지는 내일이면은 오후면은 비 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밤이면은. 그다음에 이제 충청 이남 쪽으로는 거의 100에서 200, 많은 곳은 300mm 정도인데 300mm 이상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지산, 남해안 쪽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산악도는 500mm 이상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 교수님, 지금 이제 비가 그간 며칠 동안 계속 쏟아지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반도 약해져 있을 거고요. 예. 산사태 위험도 높아져 있을 거고요. 예. 이렇게 비가 추가적으로 온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겪었던 피해 양상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산책하시다가 이제 실종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건들은 없을 거고요. 저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더블 피크입니다. 더블 피크. 그러니까 비가 한번 세게 많이 왔다가 예. 그친 다음에 다시 많이 올 때가 굉장히 위험한데요. 예. 지금 다행히 우리가 충청 이북 쪽은 비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충청 이남 쪽에 이제 더블 피크가 오게 되면 네. 하천의 제방이 물이 빠지면서 또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물이 상승하게 되면 제방이 원료되거나 파괴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이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전국적으로 60여 곳의 제방이 붕괴되거나 원류가 일어났거든요. 예. 특히 이제 충청도 쪽에 30곳 이상이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일 우려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토양에 지금 함수율이 거의 100%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사태가 가장 위험하고 예. 그다음 또 충청 이남 쪽에 지리산 자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더블 피크를 말씀하셨는데 더블 피크가 이제 우려되는 지역이 비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이런 쪽에 지금 위험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겠고요. 일단 앞서 취재기자 연결을 해봤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침수 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관계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4개 기관을 얘기했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한 8개 기관에 이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요. 예.
만일 이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제일 중요한 발생 원인인 예. 우리가 미호청교의 제방 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이 공사 현장. 그다음에 공사 현장 중에서도 하천 공사. 이건 영순이거든요. 근데 이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라고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영순인데 그 하천 공사를 홍수기에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도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화면은 이제 침수 사고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차량들이 지하차도를 이제 간신히 통과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 그런데 옆에 보면 이제 계속 차들이 진입하는 차들도 보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이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 통제를 하지 못했던 부분, 예. 이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이 이제 물에 잠기는 현상이나 이런 현상이 이럴 때 차량은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앞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처럼 이제 유입부의 유속들이 굉장히 급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조금 있어 보면 구조 자체가 U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유속이 심해서 빠져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빠르게 통제를 하지 못했는가, 통제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보도를 보면 매뉴얼 상에서 매뉴얼이 잘못돼 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천물이 범람해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까지 그런 사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뭐하고 똑같냐 하면 작년 우리가 흰남노 때 포항 주차장 사건하고 동일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하 공간에 하천이 가까이 있고 하천에 물이 범람하면서 지하 공간으로 들어오는 사건이죠. 하천이 옆에 있었다는 부분이 비슷하다. 아닙니다. 그 하천에 있는 물이 범람한 것이 비슷하다. 범람하면서 지하 공간으로 예. 들어온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 사건도 거의 똑같이 하천물이 범람하면서 지하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50cm라는 기준 자체는 하천물이 들어오는 걸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도로를 따라 들어오는 빗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 이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빗물 펌프가 있습니다. 4개. 예. 4개의 빗물 펌프도 결국은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물을 막기 위한 거지 하천물을 막기 위한 시설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은 좀 새로운 영역에 해당되는 재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반기성 센터장님께 여쭤볼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이 집중호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극한의 호우로 쏟아붓는 집중호우는 최근에 좀 가속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비가 많이 내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하천이 범람하면서 지하차도로 물이 들어차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상의 변화,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급하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실 이번 그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됐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서울 그 아주 그 피해가 컸던 그런 집중호우하고는 틀립니다. 기상학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저기압이 이동해 와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정체선이 만들어졌던 경우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제가 볼 때는 기상청이 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측을 해줬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인데 이번엔 저 동일하게 7월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폭우로 피해가 엄청 큽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7월에 그 미국의 북동부주 쪽이죠. 메인주라든가 저 뉴욕주라든가 이쪽에서 엄청난 폭우가 발생했는데 거기도 400mm 넘었는데 짧은 시간에 거기서는 이 우리나라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민들이라든가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호우가 내린다고 기상청에서 과도하게 예보를 해줬거든요. 사실 기상청이 400mm 이상 예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400mm 예보를 해줬거든요. 예. 그리고 호우 경보를 계속 장시간 계속 발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측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번 그 뉴욕이라든가 미국의 피해를 보면은 거기는 주지사부터 공무원들까지 나와서 일일이
취약한 지역들, 그러니까 반지하 이런 데 사람들 대피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침수될 지역, 산사탄할 지역 주민들을 다 대피시키고 물에 잠기는 지역은 보트를 이용해서 다 구조를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 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 대처를 좀 늦었던 부분, 더 잘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이제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더불어서 산사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가 큰 상황인데 그래서 예천군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명 예천군 은산 1, 2 이장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이장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주민들과 저도 마을센터에 피해 있다가 현재 집으로 돌아와서 집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민분들도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예. 현재는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비는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약간 소강 상태이고. 예. 아직까지 마을센터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예, 지금 119하고 예. 우리 실종된 부분들의 이제 그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마을 해관에는 119 대원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장님과 이제 주민들은 이제 일단 복귀를 하신 상태인데 은산리 예.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로가 유실되고 고립된 상태입니다. 네. 주민들도 이제 가수원 우사들이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고 주위에 크고 작은 이제 농지들도 이제 물에 잠겼습니다. 저도 양봉을 하는데 90% 이상이 벌들이 물에 잠기고 사라지고 집에도 갑자기 이제 물이 불어나서 계속 보내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색 작업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인명 피해가 있는, 그러니까 실종된 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아직 60대 확인이 안 된 거죠? 예,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제 60대 부부가 실종되어 가지고 기촌한 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그 집도 소개하고 그랬는데 지금 찾지 못하고 실종이 돼 가지고 진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실종자까지 발생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예상을 하셨습니까? 비가 온다는 예보, 또 어떤 경보 이런 시스템 어떻게 좀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요. 이런 폭우와 산사태는 처음 겪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난 문자도 받았고 자체적으로 위험하다는 방송도 하고 했는데 다들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는 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비가 많이 내렸지만 이렇게 이제 산사태가 발생한 적은 없었던 그런 마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또 비 소식이 이틀 정도 또 강한 비 소식이 더 예정이 돼 있습니다. 대비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예, 특히 뭐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의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2차 집중폭우가 이제 내리면은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더 피해가 크실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을 받으려 해도요, 뭐 동시다발적으로 막 해야 해서 한계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산사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피하시는 이 준비를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꼭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재명 이장님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방금 이제 이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봤다. 이런 이제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경북 산사태 지역에서 네. 왜 이런 현상이 좀 집중이 됐을까요? 뭐 사실
산사태를 일으키는 발생 원인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강우의 총량과 강우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강우에 의한 요인이고요. 그 외에도 어떤 나무들이 심겨져 있냐는 거죠. 예를 예. 들어서 보면 침엽수대가 활엽수대보다 훨씬 더 뿌리가 얕아서 산사태가 많이 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질 구조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상류 쪽에 개발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바람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요인들 중에서 그 하나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강우 총량과 강우 강도입니다. 예. 왜 이런 경험을 못 하셨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비도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아,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보면 우리 지역이 산사태 위험 지역인지도 처음 알았다라고.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예, 그런 거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을 잘 사용하고 그런 정보 시스템에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쉴 새 없이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오랜 경험적으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정보 취득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런 취약 지역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뵈면서 위험 사실을 조금 사전에 알렸어야 되고 그다음 사전 알림과 동시에 예보가 된다 그러면 예. 정말 위험할 것 같으면 대피 공고나 대피 명령이 내려졌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안 된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우량과 강우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례적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반 센터장님 보실 때도 이번 강우 정말 집중적으로 또 짧게 또는 길게 한 지역에 쏟아졌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번 그 비의 특징이 보면은 이제 정체전선상에서 발생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비가 가장 많이 온 지역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정체전선상이 되게 걸리게 되면은 남북으로서 한 200km 사이는 비가 내립니다. 네. 그러나 그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가장 강한 코어가 있습니다. 코어가 예. 지나가는 지역. 핵심 지역. 네, 그 핵심 지역이 동서로 있는데 보면 이번에 청량서부터 예를 들었고 보은, 그다음에 세종, 청주, 그다음에 문경 쪽으로 이어지는 곳이거든요. 예. 예천 문경 쪽으로 그쪽으로 아주 짧은, 그러니까 되게 이 비가 오면은 그 코어가 지나가는 쪽은 그 옆 지역부터 비가 워낙 많이 내립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기상청에서 이제 그 전날 100mm 정도 내렸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400mm 예보를 냈던 것은 예. 어느 쪽에 코어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대개 충청, 전북, 경북 북부 지역 쪽에서 걸릴 것이다. 예. 그래서 400mm를 낸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번에 비가 내려서 이제 많은 산사태가 일어났던 이런 지역들은 그 정도까지 내리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또 강도가 그러니까 시간당 30에서 80mm 정도의 엄청 강한 강도가 내리다 보니까 이런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이제 앞으로 또 벌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자주 예.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을 한번 더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남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섬진강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에 비도 많이 내렸고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뒤로 보이는 강이 이제 섬진강입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요? 네, 저는 지금 전남 곡성과 전북 남원을 잇는 다리인 금곡교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조금 전부터 다시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강이 섬진강인데 수위가 상당히 올라와 있고 물살이 거세게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곳 금곡교 인근은 3년 전 제방이 무너져 수해 피해가 크게 났던 곳인데요. 그동안 복구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전남 지역의 피해 상황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밤사이 비는 전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전남 광양에는 한때 시간당 최고 73.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에는 전남 담양읍 한 산에서 토사가 주택으로 흘러내려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순의 동곡터널은 산사태와 낙석 위험에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읍의 요양원에선 어제 오후 마당에 토사가 유입돼 환자 등 66명이 피하기도 하겠습니다. 호남 지역 앞으로 비 예보 얼마나 더 돼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는 호남 지역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 비구름대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들어와 다시 비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전남 동부에는 40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 많은 곳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섬진강 유역에서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상청의 취재 기자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지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비 예보 더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산간 지역에는 5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는 30에서 100mm,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지역은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의 특징이 그러니까 예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가 더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쏟아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장맛비의 양은 이미 평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중부와 남부지방은 지난 30년 동안의 장마철 강수량 평균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 장마 기간은 30일이 넘는데 올해는 20일 동안 이같이 쏟아진 겁니다. 충청과 전라, 경상권 일부엔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더 내려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토사 유출에 미리 대비가 필요하고요. 지하차도와 하천변은 폭우가 내릴 때는 가급적 지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피해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반복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충청, 전라, 경북 지역 물폭탄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유독 이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는 건요. 남쪽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 사이에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통로가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체 정선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느리게 북상하고 있어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내일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단 집중호우는 언제 조금 잦아들게 됩니까? 그러면? 네, 수도권과 강원 북부는 내일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도 목요일과 금요일에 서서히 비가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소연입니다. 네, 단기 예측은 이제 기상청 취재기자 연결해서 해봤고요. 방기성 센터장님, 지금 집중호우를 넘어서서 이제 극한호우라는 이제 개념도 나오고 이 재난 문자도 오고 있습니다. 이 극한호우는 어떤 호우라고 봐야 될까요? 기상청에서 이제 올해 새로 만든 개념이죠. 예. 지금까지는 그냥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 기준만 있었는데 여기보다 이제 기후변화를 해서 앞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이 기준이 1시간에 50mm 이상 또는 3시간에 90mm 이상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그때 이제 극한 호우를 갖다 발령을 하는데요. 이제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나와서 서울을 갖다 올해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서부터 이제 전국을 전 지역을 갖다 다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끝나도 작년 같은 경우에 8월에 집중호우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7월 중순 아직 여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장마라는 게 무색하게 이런 극한호우 그러면 장마가 끝나도 또 8월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장마 때 내리는 비보다는 오히려 8월 장마가 끝나고 내리는 비의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제 작년에 서울 집중호우 내렸던 것도 장마가 끝난 이후에 내렸던 사례거든요. 북태평양 고기가 밀고 올라오더라도 그 가장자리에서 상당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지면은 아주 급격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마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올해 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8월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빈도도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이제 8월서부터는 다음에 이제 태풍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비가 이런 호우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극한호우라는 개념까지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8월에도 비가 얼마든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재난 대책 시스템이 복구보다도 예방에 훨씬 더 많은 부분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예방 쪽에 30%를 쓰고요. 복구에 70%를 씁니다. 예. 근데 이제 재난관리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미국을 보면 70%를 예방에 쓰고 30%를 복구에 쓰는 거죠. 반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예방에 30%를 쓰면 효과는 2배가 60%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도 나왔지만 재난통신망을 만들었는데 사용할 줄 아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지하차도 사건처럼 네. 서로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난 관련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또 전문성을 좀 더 키워나가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도 재난관리의 순환 보직은 조금 멈춰서면서 네. 전문성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현재 피해 상황 그리고 앞으로 막아야 되는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네, 5시엔 뉴스 오후. 지금부터는 정치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책임져 주실 두 분인데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두 분을 간략하게 좀 제가 소개 멘트를 정리를 해봤는데 중진 같은 초선, 또 할 말은 하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는 의원, 그리고 당내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아는 그런 마당발.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호우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 또 지역구 상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원이랑 서울이신데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저 강원도 원주인데 네. 사실은 이게 구름대가 그거보다는 아래쪽에 지금 형성돼서 그렇죠. 극한 호우가 있잖아요.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 뭐 유실이 되거나 재산상으로 심각한 피해가 는 아직은 강원도 원주 쪽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원주는 괜찮은데 네. 뭐 지금 빨리 그 복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뭐 시민들이나 뭐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가급적 연고가 있는 쪽에 좀 찾아가서 좀 네. 도와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네, 김 의원님 지역은 또 네, 서울의 성북구인데요. 네. 저희들은 구릉지라서 예. 노후주택들이 좀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좀 불안한데요. 그중에서도 정릉하고 성북동의 일부 주택들이 좀 축대가 무너지고 해서 위험한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도심이니까 뭐 통제나 이런 것도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서울이 이번에는 뭐 비교적 그래도 네. 잘 넘어갔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도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까 좀 잘 챙겨 주시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가용자원 총동원입니다. 윤 대통령이 귀국 직후에 호우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이야기고요. 자, 순방 이야기를 잠깐만 짚고 그리고 이제 호우 대응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순방을 간단하게 한 줄 평한다면 어떨까요? 야당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왜 가셨는지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순방이라고 뭐 박한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군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나토를 가시고 우크라이나를 가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 국익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미국하고 중국 같은데 네.
나토 가셔서 오히려 좀 악화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네. 가장 무엇보다는 우리 국내에서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오히려 조기 귀국을 안 하시고 우크라이나로 가시는 모습 같은 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좀 뭐가 우선순위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고요. 특히나 순방 중에 영부인께서 명품 쇼핑 논란이 일었던 것도 국민들 가슴을 크게 아프게 한 거 아니었나 싶어요. 관련 주제는 또 저희가 뒤에도 짚어보겠습니다. 길게 여당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짧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비슷하게 말씀해 주시죠. 애매했던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애매했던 대한민국의 위치를 분명히 한 마침표 같은 순방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란 이후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이만큼 만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외교가 완전 중심축을 못 잡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핵 위험도 지금 직접적으로 안게 된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정리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주고,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커왔던 국력의 힘을 이제는 외국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순방이었다고 저는 평가하면서 국내에서 비 피해가 좀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고 야당의 비판도 좀 덜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불가피했던 거고 했어야 되는 그런 순방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당은 그래도 득이 많은 순방, 야당의 평가는 실이 많은 순방 이렇게 좀 갈리는데요. 순방 얘기 또 이어서 나중에 또 해보고, 자, 윤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고 한 3시간 만이죠. 이제 옷을 바로 초록색 이렇게 순방에서 돌아올 때는 검은 정장 차림이었는데 곧바로 초록색 민방위 옷으로 갈아입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공무원들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바로바로 가라. 미리미리 대처해라. 이렇게 당부도 했고요. 또 경북 지역에 직접 방문도 오늘 했습니다.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이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무너져갖고 인간을 좀 도충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서 보니까 이제 순방지에서 듣던 것보다 피해가 좀 더 커 보인다. 뭐 어떻습니까? 순방지에서도 화상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집중호우 대응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엔 여당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통령, 총리, 부처 이러면서 시스템으로 사실은 재난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외국 순방 중에 일어났었던 안타까운 그 비 피해가 있는 거고, 이런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이 비 피해 상황 보고 받고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NSC 회의도 주재할 정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주어진 환경에서 제일 많이 대응을 하고 계신 거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귀국하자마자 용산에 아마 비서관 전원을 소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이렇게 다 잡고 그다음에 바로 8시 반부터 중대본 가서 회의를 하시고 오늘 또 피해가 큰 경북 지역에 가서 저렇게 현장도 방문해서 재민들도 위로도 해주시고, 저는 대통령으로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향후 또 저희가 계속 비가 온다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 그다음에 모든 각급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다 힘을 모아서 이 재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보여준 거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좀 다른 평가를 내리시나요? 현장에 가신 거는 당연히 잘 하셨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늦었다. 그러니까 사실 재난은 초기가 중요하고 초기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작년에 사실 강남 수해 났을 때도 대통령께서 그날 퇴근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데도 그 상황을 집에서 그냥 모른 채 지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올해도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외국에서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좀 더 이
체계적으로 챙겼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은 면하기 저는 어렵다고 네. 보고요. 특히 명품 논란, 쇼핑 논란 같은 게 그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도 사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시스템이 예전 청와대에 있던 벙커보다 훨씬 더 이 시스템 통합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번에도 그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주재로 한 재난 대응 체계가 너무 미흡하다는 점을 여러 군데 확인했는데 그게 특히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하천이 국가가 관리를 하고 도로는 충북도가 관리하고 교통은 경찰이 통제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 관리를 하는데 이게 어느 하나 제대로 연계돼서 협업이 안 되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대응이 안 되면서 지금 저런 인명피해를 자초했다. 이런 비판을 저는 명키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대통령께서 뭐 이제 앞으로 열심히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정말 좀 반성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말씀 초반에 타이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재난 같은 경우에는 재해 같은 경우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방문이 이제 순방 중에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고, 근데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엔 당장 한국에 가도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해명을 두고도 좀 사실 이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대통령실에 있어 보셨으니까 이 대통령실의 이 입장,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해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앞서 이제 제 개인적인 추론을 하면 이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다 폴란드를 가신다고 계획을 잡았을 때는 전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가시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예측을 했거든요. 하셨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준비됐던 거고 막판에 사실은 그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를 진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오히려 논란이 컸을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뭐 가자라고 하면 결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아니면 갈 기회가 전쟁 중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또 얘기를 했죠. 다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이제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66조에 달하는 우리에게만 있을 대건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락을 깔아놔야 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 메시지는 아까 저희가 뭐 총리부터서 여러 개선상의 이전 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그 국내로부터 보고를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총리께서 잘 챙기고 계시니까 이번엔 불가피 며칠 다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전달했다면 이미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줬다면 국민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안 하시고 야당의 공격 빌미를 안 줬을 텐데 저렇게 가봐야 뭐 소용이 있겠느냐의 뉘앙스의 해명은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해명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박정아 대변인님 같은 분들이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가서 모셔야 돼요. 구 대변인? 예, 이게 사실 말씀대로 그냥 단순히 저는 메시지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올해 5월 달에 이태리 총리 같은 경우도 자국의 이태리에 홍수가 나니까 하루 일찍 G7 정상회담에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도 아베 총리 국장 때 오히려 자기 나라에 산불이 크게 나니까 출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국익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보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재난이 발생하고 많은 인명이 이미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메시지 하나 없이 우크라이나를 그냥 갔다는 거. 거기다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갔어도 무슨 우리가 할 일이 없었어요. 이거는 자기 무능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일 뿐만 아니고 심각한 이 책임 회피거든요. 아니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 존재만으로도 그가 그 자리에서 지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국민들께 그리고 공무원들께 안심을 주고 희망을 주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휘 체계가 아까처럼 정부, 경찰, 지자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게 다 따로 노는 이유가 구심점이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제하에서 구심점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정말 전화로라도 화면으로라도 혹은 국민께 직접 호소 드리는 말씀이라도 드리면서 지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저 담당자는 정말 문제 있는 담당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김 의원님이 이제 저희 이야기할 때 초반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의 쇼핑 이야기를 사실 언급을 계속 하셨어요. 이번 대통령실 대응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의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 쇼핑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현지 매장 측의 권유가 있어서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호객행위에 따라갔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었는데 이걸 두고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원래 말씀을 조금 세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엉터리 바보 발표다. 이거 해명한 사람 파면하라 뭐 이렇게까지 조금 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궁금한 게 이게 호객행위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인지부터가 왜냐하면 여사가 행보를 하면 수행원이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16명이 붙었는데 이 호객행위라는 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저도 대통령을 모시고 순방을 좀 다녀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호객행위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럼 네. 용산 대통령실의 이제 공식적인 해명이 아직 없으니까 네. 좀 더 그걸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저게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절치 않은 것 네. 같고 이 건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으니까 저는 적정한 시기에 용산 대통령실의 이제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박지원 원장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요즘에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꼭 정치 복귀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있죠. 굉장히 많은 말 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등장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뭐 본인의 역할 범위를 좀 벗어나는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 국민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더 수해 피해나 이런 재난 상황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대통령실의 해명도 좀 아쉽지만은 야당 일각 그리고 특히 박지원 원장님 같은 분의 저런 비판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호객행위를 당하기는 사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기다려 봐야 되고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 발언을 좀 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센가요? 어떤가요? 저는 이게 참 대통령께서 이제 나토 순방을 가시고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렇게 많은 경호원들 대동하고 명품 쇼핑을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글쎄요 굉장히 부적절한 해명 이전에 그렇죠. 여사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 그 영부인들의 배우자들의 공식 일정은 박물관, 국립박물관을 갔다고 합니다. 제가 같은 시간대에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를 사진을 가지고 건가요? 왔는데 네. 이 사진을 보니까 공식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쪽 나라에 네, 리투아니아에 이 리투아니아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이제 사진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부인들은 전부 공식적으로 국립박물관 일정을 소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아마 제가 보기에 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미 영부인의 경호 일정상 다 사전에 짜지고 계획된 일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가 보니까 명품관이 이렇게 여러 명품관들이 몰려 있는 몰들이 5개 이렇게 있다는 거니까요. 거기를 이제 알고 찾아가신 것 같은데 차라리 저는 시원하게 아이고 이게 비공개 일정이었는데 공개돼서 죄송하다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해명조차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는 인상을 주는 게 저게 이제 굉장히 사실 국민들에게 불신을 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게 오히려 저는 국민들과 잘 소통하는 게 더 잘 모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정말 이제 말씀하셨지만 박정희 의원님처럼 시원시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나 도와달라고 할 건 도와달라고 해야 또 서로 이야기도 되고 알겠습니다.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뭐 공식 입장 이제 막 귀국을 했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부인 행사가 있는데 동시간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어떤 건지 그런 그것도 것도 이제 확인이 네, 저희가 할 또 필요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사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런 걸 이제 자료 제출을 받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밝히면 되거든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진실을 밝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이 뭐 소문이 재생산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추가적으로 또 취재를 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할까요? 뉴스오가 뽑은 저희가 오후를 밀고 있어서요. 오후 한 컷입니다. 자, 사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이고요. 새벽이죠. 대통령 귀국 장면인데 이제 보시면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종이를 건넸어요. 어떤 파일을 건넸는데 뭐 어떤 내용 적혀 있는 건지 혹시 박 의원님 아시나요? 내용? 김기현 대표도 오후에 지금 수해 현장을 가셨어요. 맞아요. 거기서도 네. 이제 주민들과 얘기하면서 그 특별 재난 지역 지정, 그다음에 수해 복구 뭐 이런 건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듣고 제가 대통령께도 전해드렸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실에 제가 이제 확인도 해보니까 아마 수해 복구와 관련한 내용이 주로 많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토 정상 결의문이 채택된 다음 날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 일행이 이제 펜타곤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미국 갔다 오셨죠. 얘기를 따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던 미국 담당자들의 얘기도 일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주로 아마 특별재난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제가 있고 이런 내용도 좀 섞여서 있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좀 합니다. 저도 대표실 좀 물어봤거든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그랬더니 특별재난지역 선포해달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지류 하천 이런 것들에게 좀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오자마자 이렇게 문서로 정리해서 대통령한테 전달할 만큼 뭐 여도 또 야도 뭐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지도부 다 갔잖아요, 현장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가 지금 부지런히 현장을 이제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무엇보다 현황 파악을 하고 또 대비를 추가로 하는데 집중할 때입니다. 사실 정쟁도 뭐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뭐 우리 국민의 안심,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오셨으니까 정말 이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께 해나가는 게 뭐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 할 용의가 있다. 그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도. 그럼요. 지금 보면은 아까 김영배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관리 주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아직 시스템 정비 안 된 부분도 있고 국회 내에서도 뭐 이미 제출됐던 법안들이 다 처리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수습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다시는 이런 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에서도 또 이제 수해 피해 더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오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보니 보니입니다. 취재 기자가 직접 가보니 들어보니 해보니 이런 뜻입니다. 취재 과정과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보니 기자를 맡게 된 여도현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일대 보니를 맡게 된 여도현 기자입니다. 네, 일대 보니 여도현 기자. 원래는 어느 부서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죠? 네, 저는 올해로 입사 4년 차로 지금은 법조팀 소속이고 법원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요 사진. 네, 항상 법원에 지키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경찰 취재를 했습니다. 보니 코너 취재에 맞도록 열심히 가보고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보니 오늘 첫날입니다. 뭘 준비했죠?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 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인명피해가 심각하잖아요. 네, 작년에 저도 비 피해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요. 저렇게 도시가 다 잠기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 올해도 지금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갔던 현장들을 직접 다시 가봤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거의 지하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이거 어떡해요? 이렇게 지금 공간 확보 안 되면 이분들은 나올 수도 없어요, 여기가 잠기면. 이게 없어야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다 아직 설치 안 돼 있네요. 여기도 안 돼 있고, 여기도 안 돼 있고. 골목 몇 개 봤는데도 이렇게 물막이 없는 집을 그냥 뭐 한 집 건너서 한 집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이 동네는 물막이가 설치가 완벽하지 않다. 여기는 이 가게는 작년에 피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물이 넘쳐서 일이 들어올까 봐 굉장히 그게 걱정이지. 그 확실한 날짜는 없고 추후에 와서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물막이 설치돼 있어요. 이게 물막이에요, 이게. 이게 물막이판. 물이 이만큼 차도 여기 안에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도 그렇게 사진처럼 막 이렇게 많이 잠겼을까요? 없어 보이는데. 아, 저긴가 봐요. 여긴 것 같은데. 아, 다 배수 작업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이게 확실히 이틀 전에 막 난리가 나서 그런지 지금 준비를 아주 잘 하고 있어서. 그쵸? 네, 여기가 강남 술집 뒷골목 쪽인데요. 제가 여기 온 게 이 작년에 강남이 물에 잠겼잖아요. 그 이유가 이 일대 지역이 주변보다 지대가 좀 낮습니다. 여기는 밤에 올 때마다 이 담배꽁초가 엄청 많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담배 버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한두 개 피씩 버리기 시작하면 여기가 담배존이 되고, 마스크도 있어요, 마스크. 정말 틈만 보이면 뭐든 다 버리네요.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나오면 여기로 콸콸콸콸 아주 잘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야 됩니다. 뭐 영업을 아직 술집들이 시작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깨끗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비 많이 오는데 오늘 술 먹고 또 여기 담배 버리시고 하면은 또 피해가 예상되기도 해서 이대로만 꼭 밤까지 오늘 하루 종일 지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아직은 깨끗하네요. 사람이 없고. 진짜 이 모습이 밤까지만 유지되고. 첫 촬영 끝났는데 둘 다 꼴이죠. 선배 또 뵐게요. 또 뵐게요. 네, 다음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네요. 네. 첫날부터 보니보니라는 뜻에 맞게 여기저기를 가보니 했는데, 일단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인명피해가 컸었는데 영상 보니까 여전히 좀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이 작년에 물막이판 설치한다고 홍보 요란하게 했죠. 그런데 앵커 말대로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이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막이판 설치 대상 가구가 통계 보시면 지금 28,000여 가구 정도 되는데 설치된 가구는 지금 6,30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조금 더 넘게 설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홍보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왜 설치가 지금 더딘 거예요?
제가 이걸 직접 구청에 전화해서 예. 물어보니 초반엔 집주인들이 좀 반대했다고 합니다. 물막이판을 설치하면 이 집은 이전에 피해가 좀 있었구나 이런 낙인 효과처럼 보일까 봐 신청을 안 했는데 또 막상 비가 올 때가 되니까 사람 마음이 불안해지기 네.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신청이 좀 몰렸다고 합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같은 크기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낙인 찍힐까 봐 비 피해 입은 집이라고 낙인 맞습니다. 찍힐까 봐 조금 미뤘는데 막상 이제 장마가 이번에 길어질 거라고 하니까 신청이 또 막판에 몰리면서 아직 조금 이제 안 된 곳이 많은데 그리고 또 반지하 거주자 이주 제도인가요? 그런 제도도 있었는데 이건 현황이 어때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반지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에 중복해서 2년간 월 20만 원 월세를 같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추가로 좀 더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보니를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수로 담배 꽁초까지 점검을 해보고 왔습니다. 어땠나요? 맞습니다. 이 담배꽁초가 이 하나가 정말 작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가 몇 개 버려지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버려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1,246만 개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1,246만 개. 맞습니다. 이게 1년이면 거의 5천 개가 버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모이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재떨이에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빗물바지가 3분의 2가 막히면 침수 높이가 2배 높아지고 또 완전히 막히면 높이는 6배, 침수되는 속도는 3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막혀도 물이 들어차는 속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빠르게 늘어났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이걸 매일매일 치우는 것도 한계가 한계가 있잖아요. 있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것들을 다 맡아서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계가 있다면 이런 부분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지원을 이제 유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센티브 주면 아무래도 참여율이 좀 높아지니까 그렇죠. 대책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용산구는 담배꽁초를 모아오면 그람당 20원에서 30원 정도 준다고 하고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만드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벌금도 바뀔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 그냥 버리면 5만 원인데 이걸 앞으로 서울시는 처음 버리면 10만 원, 두 번째는 15만 원, 세 번째는 20만 원까지 벌금을 묻게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못 막고 있는 상황이 지금 문제잖아요. 아직 7월 중순밖에 안 됐고 남은 여름에 집중호우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철저한 대비나 점검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연재해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보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도 매년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도 보면 인근 주민이 사고 1시간 전에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신고를 그렇죠. 했고 도청 CCTV로 다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무 대처 못했습니다.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더 이상 이런 참변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는 내일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오후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뉴스의 코너명들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보니 오키입니다. 오키. 네, 오키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죠. 전민기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매일 뵙겠습니다. 네, 잘 오늘 부탁드립니다. 그날 최고의 이슈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오후 첫날입니다. 의미 있는 첫 키워드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공무원입니다. 아, 공무원. 네, 공무원. 이 단어가 왜 뽑혔을까요, 오늘? 바로 한 장의 사진 때문이거든요. 네. 네, 이 사진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온라인에서 논란이 많았었죠? 맞습니다.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인데요. 그 공무원이 이제 웃음을 짓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키워드들이 좀 등장을 했을까요? 네, 연관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지하차도, 안전, 부적절, 웃음 뭐 등등의 단어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런 단어들이 아까 그 웃음으로 인한 그 연관어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방금 사진 속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청주시 아시다시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그 오전 8시 40분께 그 처참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순식간에 물 수만 톤이 유입이 돼가지고 사망자도 13명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지금도 사실 현장에서 수습 작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참사 현장 방문하면서 그 한 충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같이 여기를 동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웃음을 짓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 장면을 두고서 뭐 비판하기도 하고 또 옹호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벌어졌던 상황인데 네. 이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반응이 좀 쏟아져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 해당 공무원이 사과를 한 것 같아요. 브리핑하면서 무심코 나온 장면 같다. 이유를 막론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글이 남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감성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어 사이에 긍정 반응이 많은지 부정 반응이 많은지를 좀 살펴보는 건데 네. 그 비율이 팽팽하더라고요. 43대 55.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 어떤 반응들을 좀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굉장히 보시면. 많은 반응들, 또 이 감정 반응도 굉장히 그럼 극과극으로 자막으로- 갈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참사 현장에서 웃을 수 있냐라는 반응들도 있고요. 네. 순간 잡힌 표정 두고서 이거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냐, 악의적인 그런 사진 편집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네. 사진 잘 나오게 비도 왔으면 좋겠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참사 현장에서 또 이런 말 했던 것까지 지금 다시 이슈가 되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뭐 이제 정확한 맥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또 그쵸. 캡처니까 예, 이렇게 예. 반응들이 엇갈릴 수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이제 과거에 이런 수해 상황에서 논란이 됐던 그런 정치인들이 소환되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어떤 부적절한 반응들 때문이고요. 네. 사실 공무원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긍정어가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뭐 안전을 이제 책임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를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반응들도 있고요. 사실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는 게 바로 이 공무원 분들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는 반응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또 이런 실수 때문에 그분들까지도 이렇게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앞서 키워드에 이제 공무원에서 연결되면서 흠뻑쇼가 지금 연관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흠뻑쇼가 있어요. 지금 흠뻑쇼 저건 뭐죠? 그러니까 최근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또 흠뻑쇼도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콘서트 중에 하나거든요. 흠뻑쇼가 싸이씨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대량의 물을 뿌리는 싸이씨의 콘서트예요. 매번 이제 여름이 되면은 물을 엄청 뿌리면서 싸이씨 유명한 노래들 나오는 건데 모두가 이제 비에 젖을 준비를 하고서 가는 그런 흠뻑 이렇게 콘서트예요. 물을 맞는 맞습니다. 콘서트군요. 근데 이제 15일에 공연을 마치고서 싸이 씨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때 약간의 좀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공연 다음 날이었던 어제 싸이 씨가 SNS에 관객도 스태프도 게스트도 날씨도 모든 게 완벽했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공연 당일이었던 15일에 이 청주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런 SNS를 올릴 수가 있느냐 이런 네. 좀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네. 다음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키뉴스 두 번째 키워드 보실게요.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네. 가짜 뉴스가 정말 요새 많거든요. 뭐 키워드만 봐서는 어떤 가짜 뉴스인지를 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또 한 장의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사진이죠? 네, 유명인이거든요. 잘 보시면. 누가 나오는 거죠? 네네. 네. 그 영화 배우 그 따거? 맞아요. 주윤발 씨 맞죠? 맞습니다. 주윤발 씨. 모자를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 이제 잘 보이는군요. 그렇죠. 네. 근데 주윤발 씨와 가짜 뉴스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자, 연관어를 보시면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네, 연관어가 나오겠죠. 최근에 좀 가짜 뉴스 있었어요. 기억이 보시면 납니다. 네. 건강 이산설, 뭐 홍수 상태 이런 단어가 보이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이 주윤발 씨 건강 이상설이 제기가 되면서 많은 분 놀라셨어요. 네. 중국 매체에서 주윤발 씨가 지난 6일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다행히도 가짜 뉴스로 이제 밝혀진 겁니다. 어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타난 거고요. 무대 인사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우리 주윤발 따고 문제 없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 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주윤발 씨 사실 뉴스를 저도 봤는데 네. 저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 이제 윗세대인 어떤 이제 주윤발 씨의 팬분들은 네. 이런 내 마음속의 영웅이 전설적인 스타가 쓰러졌다라고 해서 엄청 놀라. 거의 뭐 사망 직전처럼 보도가 됐었는데 다행이네요. 네. 어떤 반응들 좀 나왔어요? 네, 이제 감성어들 좀 살펴보면 건강설이 이제 이상설이 제기되고 나서 보시면 충격, 후유증,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건강하다, 다행이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졌거든요. 네. 큰일 난 줄 알았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따고 안전하구나 하면서 다행이다라는 반응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반응이 나올 정도면 이렇게 오랜 사랑을 받는 스타도 참 드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연관어에 8,100억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본인의 전 재산 8,100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좋은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면서 우리 주윤발 형 건강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로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자, 숫자 7입니다. 숫자네요. 7. 네. 행운의 숫자잖아요. 맞습니다. 그 강원도에서 태어난 7남매 소식. 7남매. 네. 사진을 보기만 해도 정말 귀엽습니다. 네. 이제 막 태어난 것 같은데 7남매 막내가 태어났군요. 사랑둥이로 불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아이 하나, 많이 나야 둘인데 네. 7남매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전동훈, 류사라 씨 부부의 아이인데 강원도 충천에 사시는 분이고요. 7월 10일에 7번째 아이를 낳았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가일 마을이 특히나 이제 고령층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마을이어서 더 그래요. 아이가 많이 안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에도 이 가일 마을로 이분들이 귀촌을 하게 되는데 감자빵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시대요. 예. 그래서 강원도 내 주요 기관장도 이분들한테 뭐 감자빵 1,000만 원어치 구입하겠다. 그다음에 그래서 뭐 1,000만 원 감자빵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리고 분유라는 단어도 보이잖아요. 예. 뭐 이런 단어들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유 보내주겠다 뭐 이런 지원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후디스에서 분유를 뭐 오랫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키워드가 함께 뜨고 있는 겁니다. 훈훈한 소식이네요. 네. 온라인에서는 뭐 어떤 반응들이 좀 나왔어요? 온라인에서 뭐 다양한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쁨, 축하라는 단어가 이제 감성어에 뜰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수고했다. 그다음에 그런 반응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우리 아이들 많이 태어나지 않는 시기에 7명까지 낳아준 이 두 부부에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를 기원하는 그런 목소리들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훈훈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오후의 키워드 오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새로운 키워드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인사를 들은 뉴스 오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 오는 매일 마무리할 때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JTBC 5PM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응원도 격려도 공감도 아낌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잠시 멈췄던 비가 밤부터 다시 쏟아진다고 합니다. 또 내일은 더 거센 극한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